이미 1975년에 5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무려 17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이미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짓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혹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먼저 연쇄살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연쇄살인이라는 건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둔 채 2차례 이상 살인을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전혀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그 뒤에야 그 범인이 드러난 1980년대부터 90년대 이춘재의 연쇄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죠. 이것을 최초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미 1975년에 5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무려 17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이미 붙잡혔습니다. 한마디로 극도로 잔인하고 무식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범죄자 중 한 명이 장본인입니다. 197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경기도 평택, 양주, 시흥, 수원 이 4개 지역의 시골 외딴집에서 일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9월 25일 평택군 송탄읍에서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어린 손주 등 4명이 피살됐고, 27일 양주군 구이읍에서 40대 부부와 3살 배기 아기가 피살됐고, 30일 시흥군 남면에서 20대 엄마와 갓난아기, 10월 2일 수원시에서 또 30대 부부가 피살됐습니다. 11명이 살해당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법이 유사하니까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 한 짓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혹했어요. 피해자들은 망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가격당해서 안면부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1세 여아를 양손을 결박한 채 나무에 묶어놓은 뒤에 나쁜 짓을 시도하다가 죽였고, 시흥군의 20대 후반 아기 엄마는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고 둔기와 흉기로 살해했고, 그 아기는 발로 차마 자세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목적은 현금갈취로 보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 가능한 온갖 끔찍한 범죄를 실행한 자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범행을 야수의 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우다 남긴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이게 흔적이었어요. 범인이 남긴 수정담배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DNA 금방 추출하죠. 썬하고 거북선이 최고가인 300원이었는데 수정은 한 250원 좀 넘던 중가 담배였습니다. 은하수 한산도가 좀 비슷한 담배였는데, 산속에서 노숙을 하면서 심야에 외딴 집만 골라서 금품을 갈취하고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들 모두 살해하는 잔인무도한 자, 이렇게 특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정체가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신 이상자, 사회적인 반감이 강한 자, 고의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자. 1, 2, 3번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원 사건 현장에서 42세 주부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깡 많은 20대 남자와 부딪혀서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용의자 몽타주가 전국에 배포됐습니다. 10월 2일 저녁에 성남의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21세 여성이 퇴근길에 야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괴한에게 살해당할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할 경찰은 그냥 덮어버리려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 괴한이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10월 8일 아침에 서울 전농동의 한 세탁소에 아주 깡마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청바지를 말아 들고 와서는 이거 언제 찾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묻고는 세탁물 더미에 청바지를 툭 던졌어요. 여주인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청바지를 살펴보니까 불구스름한 얼굴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보니까 친구랑 싸우다가요 코피를 흘렸는 게 묻은 거예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자, 신고를 받았어요. 경찰이 노점상과 행인 등으로 변장을 하고 잠복 근무에 들어갔어요. 영화에 잘 나오는 건데 70년대도 이미 이런 기법을 썼다는 겁니다. 오후 3시 10분에 세탁소에 그자가 나타났습니다. 형사들이 한꺼번에 덮쳤어요. 26세의 김대두였습니다. 범인이 잡힌 것이죠. 동네 뒷골목에서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세탁소의 위치가 청량리에 근처였기 때문에 당시로선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88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김대두하고 싸운 불량배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면서 형사들과 같이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과 고량주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체념한 듯이 형사님, 사실 제가 한 놈을 깠습니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용두던 여인숙이 은신처였는데 피해자의 의료품을 찾아냈습니다. 몽타주가 김대두의 실제 모습과 흡사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시절의 수사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춘재 몽타주하고 실제 얼굴이 비슷했잖아요. 자, 김대두라는 자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농가에서 3남 4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명문중학교 진학을 바래서 당시에는 평준화되기 전이었으니까 광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도 했는데 취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국졸이 됐어요. 국졸 학렬, 몸도 약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는데 고향에서 집안 농사일을 돕다가 목포에서 가구정식원, 양복정식원, 머슴 등을 전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머슴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상경했어요. 서울 올라간 다음에 입대하려 했는데 군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싸움에 휘말려서 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전과 2범이 됐습니다. 출소 뒤의 상황에 대해서 김대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친척과 친구들도 전과 잘하고 냉대했어요.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강도살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나 흔한 하소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쇄살인범이 되느냐? 절대 아니죠. 몸이 약해서 노동을 할 수 없었다? 밤중에 야산을 넘나들면서 일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경찰 조사해보니까 알려진 것보다 6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범행은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지나지 않은 1975년 8월 13일 전남 광산군에서 잠자던 노부부를 낫과 공의로 공격하고 손목시계와 손전 등을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노부부 중에서 할머니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9월 6일엔 전남 무안군 전빵이라는 건 이 구멍가게로 생각하면 됩니다. 50대 부부와 6살 손자를 살해한 뒤 가게에 과자, 빵, 음료수를 무전 취식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잔혹하게 많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우는 소리가 김대두의 신경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9월 10일 서울 면목동의 산속 천막집에서 60대 남성을 면도칼과 돌로 살해했습니다. 자, 10월 7일에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23세 청년에게 공범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 물건을 훔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이동 야산에서 살해하고 안매장했습니다. 그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했다가 꼬리가 밟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두 17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연쇄살인 기록은 29년 뒤인 2004년에 깨집니다. 유영철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자, 김대두가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뒤 빼앗은 돈은 전부 26,800원이었습니다. 지금 물가로 환산해도 4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훔칠 돈도 없어서 고추 15권을 들고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무식하고 무도하다는 탄식이 나올 만한 범행이었습니다. 자,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씨가 2005년에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저서를 썼는데 이 김대두의 범죄 심리를 무분별, 무자비, 무참의 산물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 무분별.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인간관계 등을 깨우치지 못했고 범죄를 결심하고서도 정작 돈이 있는 사람이나 장소에는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가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아니 그저 자기가 나고 자랐던 시골 외딴 집과 비슷한 곳만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자비. 갓난아기까지 무참히 살해했어요. 기본적인 품성이 결여된 겁니다.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까 경찰이 1, 2, 3번에서 잘 추정을 했네요. 3번, 무참. 자,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언제 반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열등감, 응어리진 분노가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 김대두 사건을 계기로 이상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관리 시스템을 갖췄더라면 이후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 김대두는 1심, 2심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상고를 포기해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수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 있죠. 박삼중 스님이 가난이 죄는 아닐진데 나에겐 죄가 되어 죽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형수 김대두의 뜻밖의 모습을 전합니다. 사형이 확정된 다음에 기독교의 귀의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더니 증발했던 양심과 윤리의식을 되찾았고 형장의 이슬이 될 무렵에는 나무랄 데 없는 성숙한 인간으로 복원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독교에 귀의했다는 얘기를 왜 스님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삼중 스님을 평소 존경했고 재작년에 부음 기사를 제가 썼어요. 근데 이 대목만큼은 1도 안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이 됐는데 김대두는 사형 집행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가 나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나 같은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과자를 대우하지 않으면 나 같은 범죄자는 또 생길 것이다. 일종의 협박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체 이탈과 책임 전가의 끝판왕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자 같은 범죄자는 그 뒤에 또 생겨나게 됩니다.